안녕하세요. 신의 서재입니다. 김현숙 장편 소설 먼 산이 운다. 오늘은 8화 9화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해 여름 장터 유랑극단에서 열린 콩쿨 대회가 끝나고 마을로 돌아오던 밤, 후레쉬로 깜깜한 길을 비춰주며 아무도 모르게 혜인의 손목을 꼭 잡아주던 따스한 손길 또한 내내 잊을 수 없었다. 그럼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8. 호영이 서울로 올라왔다. 대구 K고교의 수재답게 명문 S대에 합격하여 서울에서 유학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혜인이 여고 2학년에 올라가던 2월 말의 이른 봄이었다. 1년에 한두 번 방학이 되어야만 탐리에서 만나 그것도 단 며칠만을 함께 보낼 수 있던 그가 이제 같은 도시에 머물게 된다는 사실은 생각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었다. 혜인은 하루라도 빨리 대학생이 되어 그와 함께 대학 생활을 누리고 싶은 갈망에 마음이 부풀었다. 그러나 호영의 서울 생활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있어 서울이란 일가 친척, 비빌 언덕 하나 없는 낯설고 비정한 객지일 뿐이었다. 무엇보다 비난한 대구 본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일은 꿈도 못 꿀 처지라 입학 전부터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주 가정교사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만 했고 간간히 그 일마저 끊길 때면 기거할 마땅한 거처가 없어 이리저리 방황하는 외롭고 고달픈 나날을 이어가야만 했다. 그래도 그에겐 때때로나마 잠시 들려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곳이 혜인의 집이었다. 청파동에서 이사오며 건설업자인 혜인의 아버지가 직접 설계하여 지은 행촌동 언덕 위 아담한 2층 양옥엔 마당에 유난히 꽃이 많았다. 종종 그는 지친 모습으로 혜인의 집을 찾아와 마당가 평상에 앉아 꽃을 감상하며 혜인 자매들과 어울려 놀다 가곤 했다. 이를테면 대하기 쉽지 않은 사돈네 총각이라 하겠으나 혜인의 자매들과는 그저 다정한 온누이나 가까운 인척 같은 그런 허물없는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 무렵 또한 대학에 입학하여 한창 신입생 시절을 즐기던 경인과는 탐리에서의 격이 없는 우정이 다소 빛을 발해 점차 소원한 관계가 되어갔음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통제와 억압을 벗어난 대학 생활의 자율과 방만이 미처 우정의 맥을 이어갈 결을 조차 앗아간 것일까. 그즈음 거의 부재 중인 경인 대신 그는 주로 여고생인 혜인과 혜인의 동생들과 어울려 놀다 가는 일이 잦아졌다. 특히 그는 하교 후 자매들의 공부방에 들어와 혜인과 여중생 영인의 숙제하는 양을 지켜보다간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주거나 난해한 영어 문장의 독해를 도와주어 혜인 어머니의 호감을 샀다. 아르바이트비를 받는 날이면 때때로 그는 혜인 자매들에게 적합한 책을 사와 말없이 책상 한 모서리에 놓고 가기도 했다. 호영 오빠, 저번에 책 한 권 놓고 갔던데요? 하고 혜인이 책을 챙겨 내밀면 그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책을 도로 혜인에게 주며 말했다. 이니 네 줄라고 사온 책이다. 함 읽어보구라. 혜인의 책꽂이엔 점차 그가 사준 책들이 늘어만 갔다. 워낙 책을 좋아하는 혜인에게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었다. 여고생 혜인의 가슴에 그의 존재가 거의 완벽한 이상형으로 자리 잡아 그를 향한 아련한 연모의 정을 키워온 것도 그쯤이었다. 아니, 어쩜 그를 향한 애틋한 마음은 탐리에서의 유년기부터 이미 싹터온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늘 혜인에게 강력한 구원자며 우상이었다. 산딸기가 지천으로 열린 금성산 우매 골짜기에서 소를 치며 뛰놀다간 서울내기 담아내기 하며 놀리는 짓궂은 마을 머슴애들의 장난질에 바짝 약오른 혜인이 집을 향해 달리다 넘어질 때면 말없이 다가와 깨어진 무릎에 피를 닦아주고 이름 모를 약초로 통증을 달래어 집으로 데려오고 하던 든든한 보호자였다. 산딸기 있는 곳엔 뱀이 있다고 오빠는 그러지만 나는 안 속아. 그의 여동생들이 합창하듯 그의 뒤를 따라 산으로 들러 나설 때면 짐짓 환한 얼굴로 동생들을 마구 쫓다가도 살며시 뒤따르는 혜인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말없이 앞장서 길을 터주던 땀에 절은 러닝 셔츠에 듬직한 그의 뒷모습을 혜인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여중생이 된 그해 여름 장터 유랑극단에서 열린 콩쿨 대회가 끝나고 마을로 돌아오던 밤 후레쉬로 깜깜한 길을 비춰주며 아무도 모르게 혜인의 손목을 꼭 잡아주던 따스한 손길 또한 내내 잊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만 키워오던 그를 향한 막막한 그리움이 그의 상경 후 보다 확연한 형상으로 자리하기 시작했음을 혜인은 어쩔 수가 없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혜인은 은연중 그가 나타나길 기대하며 교복을 벗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은 후 깡총한 단발머리를 이리저리 매만지며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다. 주로 혼자 방에 틀어박혀 누가 오든 꼼짝 않고 책만 들여다보는 혜인이었으나 그의 음성이 들려올 때면 뛰는 가슴을 누르며 거실로 나와 살풋한 미소로 그의 방문을 반기곤 했다. 그가 대학에 입학한 첫 여름, 혜인이 한창 기말고사 준비로 바쁜 6월 말경이었다. 그때 이미 종강을 한 호영이 고향인 대구로 내려간다며 인사차 혜인의 집에 들렸다. 어쩐 일인지 오랜 기간 혜인의 집에 발길을 하지 않은 모처럼 만의 방문이었다. 그날은 마침 여대생 경인도 방학을 맞아 집에 있었다. 빠끔히 문이 열린 경인의 방에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 호영의 낮은 음성이 들려왔다. 살풋 반가운 웃음을 지으며 방으로 다가가던 혜인이 그의 이야기에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기분 영 파이라. 그 길로 곧장 한강에 가서 빠져 죽어볼까 하다가는 경인이 혜인이 너그들 얼굴이나 한번 더 보고 죽을라고. 가시나한테 그래 차이고 나니 기분 정말 더럽대. 때론 여자한테 차여보기도 해야 진짜 남자가 되는 거야. 근데 걔 정말 콧대 높다. 너 같은 애를 마다하다니. 뭐하는 애니? 침울한 그의 고백과 그를 위로하는 경인의 장난기 어린 음성이 들려왔다. 동문과애인데 이지적이고 학구파에 분위기 죽인다 카이. 뭐라 할까. 가시나가 뭔가 되게 신비한 데가 있는 알아. 순간 숨이 콱 멎어버리는 듯한 느낌에 혜인은 재빨리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펼쳐놓은 책 위에 얼굴을 파묻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꼭 감싸 안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엄청난 충격으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호영에게 그렇게 혹할 만한 여자가 생겼다니. 더구나 그녀에게 그렇듯 깨끗이 차이고 말았다니. 알 수 없는 슬픔과 충격이 머리를 흔들고 가슴을 강타했다. 책상 위에 놓인 트랜지스터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미국의 5인조 보컬 주이 클래프스의 I Understand. 팝송의 가사, 구절구절이 마른 땅을 적시는 빗물처럼 혜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난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해요. 난 당신을 이해해요. 난 당신을 이해해요. 그래, 난 그를 이해해. 그가 누구와 사랑에 빠지든 난 그를 이해해. 가슴이 견딜 수 없이 아려왔지만 혜인은 마음을 단단히 추스르며 혼자 그렇게 웅얼거렸다. 그래, 난 그를 이해해. 그러나 오늘만은 결코 그를 만나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혜인은 책상에서 머리를 들며 다시금 시험 공부에 몰두하려 애를 썼다. 똑똑. 가벼운 노크 소리와 함께 그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니 공부하나? 그러나 혜인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라디오의 볼륨을 더욱 크게 올린 후 정물처럼 펼쳐놓은 노트의 글씨만을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다. 아예 문을 잠그둘 곳을.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와, 우리 이니 공부 진짜 열심히네. 경인을 앞세운 그가 가만히 문을 밀고 안을 들여다보며 혜인을 향해 반갑게 인사했다. 그러나 혜인은 전혀 웃을 기분이 아니었다. 차갑고 새침한 얼굴로 그를 향해 까딱 목례를 보냈을 뿐이었다. 혜인아, 호영이 오늘 대구 내려간대. 잠시 나와서 인사나 하렴.
방학이 길어 언제 볼지도 모르니까. 경인이 그렇게 말하며 혜인을 밖으로 불러내었다. 그러나 혜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나, 그럼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방학하면 탐내 한번 내려온나? 그때 보자. 어쩜 내 수정사에 들어가 공부할지도 모르겠다. 오빠 위문 공연 안 올래? 인이 오면 기분 정말 대길일 텐데. 그가 시종 새치름한 얼굴인 혜인의 볼을 살짝 꼬집으며 작별을 고한 후 집을 나섰다. 그날따라 더없이 의젓해 보이고 남자다운 그의 뒷모습이 혜인의 시야를 흐려왔다. 그의 힘겹고 고단했던 서울 유학의 한 학기가 마침표를 찍는 날, 그는 그렇게 더욱더 단단하고 깊이 있는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제어 없이 무작정 그를 향해 치닫던 혜인의 핑크빛 마음에 한바탕 물보라가 휘몰아친 듯한 얼얼한 충격만은 내내 가셔지질 않았다. 혜인은 호영의 마음을 앗아간 동문학 전공의 이지적인 여대생. 그녀의 이미지가 뇌리에서 좀채 사라지질 않았다. 그것은 혜인의 자각에 처음으로 맞닥뜨린 막연하나마 그 어떤 적대의 실체로 다가드는 예리한 통증이며 아픔이었다. 고2 기말고사를 끝내고 여름방학을 맞은 혜인은 탐리로 내려갈까 어쩔까 한동안 마음이 착잡했다. 호영을 향한 그리움은 있으나 전과는 달리 왠지 그를 허심히 대하기가 쉽질 않은 까닭이었다. 그러나 혜인의 마음은 몸보다 먼저 탐리를 향해 저만치로 달려가고 있음은 막을 수가 없었다. 9. 혜인이 내려온 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산골의 여름저기는 모든 것이 정지되고 가라앉은 느낌이었다. 기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우매에 닿은 혜인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호영의 여동생 중 공장에 취직했다는 첫째 정아만 빼고는 거의 다 우매의 보기아제 내에 놀러왔고 혜인의 동생들과 사촌들까지 고만고만한 초등학교 개구쟁이들이 우르르 내려와 있어 마을이 제법 떠들썩할 만도 하였으나 어인일인지 주위가 온통 적막하기만 느껴짐은 호영의 부재 때문임을 혜인은 알았다. 아침이면 우물가에서 들려오던 그의 경쾌한 휘파람 소리도 목과 아주까리 그늘에서 불러주던 하모니커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마을은 모든 것이 정지된 흑백 화면처럼 죽어있는 느낌으로 다가왔다. 숙모의 말에 의하면 호영은 탐리에 오자마자 우매에서 시올이 떨어진 금성산 수정사 요사체의 방을 얻어 마을을 떠났다고 했다. 혜인은 얼굴 가득 들이운 쓸쓸함을 감추려 넓은 챙에 밀짚 모자를 눌러쓰고 그가 없는 마을을 소요했다. 그와 함께 뛰어다니던 들녘을 혼자 거닐며 혜인은 호영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진단해 보았다. 심한 가뭄으로 그물처럼 쫙쫙 갈라진 논바닥에 심각한 균열이 마치 자신의 심상, 그 바닥을 들여다보듯 마음이 아려왔다. 그러나 아무리 이지를 명징히 일깨우며 그를 향한 마음에 제동을 걸고 또 걸어도 남는 것은 그를 향해 치닫는 지독한 그리움뿐임을 혜인은 절감했다. 숙모, 수정사 한번 가요. 계곡 맑은 물에 몸을 담그고 싶어요. 맑은 물에 몸을 담그고 싶다는 혜인의 말은 실은 맑은 물에 자신의 마음을 식히고 싶다는 타는 듯한 갈망을 대신한 말인지도 몰랐다. 글 안에도 호영이 갸가 있는데 함 들따봐야 안 되겠나. 숙모는 혜인의 의견에 흔쾌히 동의했다. 다음 날 아침 하얀 모시 한복을 정갈이 갖춰 입은 숙모는 쌀과 양초 그리고 미숫가루, 한과 능금 등의 간식을 챙겨 들고는 혜인과 함께 집을 나섰다. 어린 조카들의 끼니와 보살핌을 조모에게 당부한 후 보기야젠을 들려 호영의 여동생 중 혜인의 동무가 될 만한 진아와 선아만을 앞세워 수정사를 향해 길을 떠났다. 수정사 가는 길은 온유월 뙤약볕 시오리 산길을 오르락 내리락 굽이굽이 돌아야만 하는 지난하고 힘든 길이었다. 산모롱이를 돌아 길을 걷다 보면 호련히 낯선 마을이 나타나고 돌담집 초가에 옹기종기 항아리 놓인 소담스런 장독대가 문득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게 만드는 호젓하고 적막한 산초는 혜인의 마음에 야릇한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설렘과 떨림 같은 것, 그리고 알 수 없는 외로움. 혜인은 특히 그럴 때 고여오는 외로움의 근원을 알 길이 없었다. 자지러질 듯 고요한 산골 마을의 저교가 안겨주는 한아름의 외로움과 그걸 헤치고 마냥 더 걸어야만 하는 멀고도 험한 길, 그러나 타는 듯한 더위와 갈증, 힘겨움을 통과하면 거기엔 반가운 호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해 여름 혜인은 그렇게 수정사로 호영을 만나러 갔다. 굽이굽이 산길을 걷다 보면 어느덧 저만치 확 트인 계곡 사이로 수정같이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내리고 귀청을 울리는 청정한 물소리가 들려오면 절의 입구도 멀지 않았다. 산사의 계곡을 흐르는 물이 수정같이 맑아 수정사라 이름했을까. 천년고찰의 절터는 늘 고즈넉한 정막과 고요가 감돌아 두렵고도 신비로웠다. 일주문에 닿기 전 속세의 모든 것을 씻어내듯 숙모는 맑은 계곡물에 머리를 감고 몸을 씻었다. 해인까지 덩달아 얼굴을 씻고 허리 굽혀 머리를 감노라면 양다리 사이 차가운 물속으로 거꾸로 박힌 하늘, 구름, 산자락이 물구나무를 서며 어른거리는 형상이 묘한 슬픔을 자아냈다. 주지를 향해 합장하고 법당에 들려 간단한 예불을 마친 후 숙모와 함께 호영을 만나러 요사채로 향했다. 요사채 돌계단을 오르는 혜인의 가슴이 방앗개비의 날갯짓처럼 파닥였다. 절 마당을 사이에 두고 대웅전과 기역자를 이루며 토방 위에 나란히 자리한 요사채는 잔잔누룩한 고요 속에서 묘한 정취를 이루며 바라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누렇게 퇴색한 한지의 격자 문양 방문 아래 방금 비지를 끝낸 듯 먼지 한 톨 없이 말끔한 토방엔 검정 고무신, 흰 고무신이 놓여 있었고 덜어는 방문에 굳게 자물쇠가 채워진 방이 눈에 띄기도 했다. 호영은 과연 어느 방에 묵고 있을까? 혜인은 곧 만나게 될 그가 빨리 보고 싶어 가슴이 먹먹해왔다. 공량주로부터 전해 들어 이미 호영의 거처를 알아낸 듯 숙모는 너무도 익숙한 몸짓으로 토방 맨 끝 방문 앞에 멈춰서서 속삭이듯 낮은 소리로 호영의 이름을 불렀다. 혜인은 알 수 없는 긴장과 부끄러움에 몸이 굳었다. 형아, 형아 있나? 순간 덜커덕 방문이 열리며 너무도 눈에 익은 모습이 얼굴을 드러내었다. 텁스룩한 수염, 아무렇게나 쓸어넘긴 장발에 형형한 눈빛. 아, 어제와는 또 다른 야성의 호영이 거기 있었다. 그의 몸에선 무언가 책 냄새와도 같은 야릇한 최치가 물씬 뿜어 나왔다. 와, 이모, 이 더위에 어째? 하, 이니도 왔네. 혜인을 보자 검은 눈망울이 더욱 짙어지며 화들짝 반기는 얼굴로 호영이 일행을 방으로 이끌었다. 두어평 됨직한 작은 방엔 숲으로 난 창이 있었고 앉은뱅이 책상과 벽에 걸린 몇 벌의 옷, 그리고 그가 보다만 책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민법 입문, 법학개론, 법과 철학. 얼핏 눈에 들어오는 책의 제목을 훑어보며 혜인은 공연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전공은 사회학인데 법학 공부라니. 그렇다면 그는 지금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그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고 힘든 길인가를 헤아리는 혜인의 낯빛이 놀라움으로 굳어졌다. 호영이 황급히 책을 치우며 슬며t 멋쩍은 웃음을 흘렸다. 이니 언제 탐리 내려왔노? 방학은 재밌게 지내고? 혜인을 향해 던지는 그의 말이 쨍 울려오는 매미 소리에 묻히고 말았다. 뭐 별로요. 그가 없는 마을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라고는 차마 말을 못한 채 혜인은 그저 살짝 웃어 보였다. 그래, 여서는 공부 잘 되나? 숙모의 물음에 아, 예, 그럭저럭 되어갑니다. 가끔씩은 이니 얘들도 보고 싶고 마음은 자꾸 우매로 달려가고 그래도 이래 잘 참아내고 있습니다. 더부룩한 머리털을 극적이며 답하던 그가 짐짓 혜인을 바라보았다. 정겨움 가득한 깊고 검은 눈빛이 혜인의 동공을 뚫고 가슴을 훑어오는 느낌이었다. 여 뒷산에 산딸기가 억수로 많대. 나만 따라온나? 오늘은 내 한 삐까리 따줄게.
그가 혜인에게 하는 말이 외려 진아, 선아가 더 신바람을 내며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오빠야, 퍼뜩 산딸기 따러 가지. 진아, 선아가 앞장서고 숙모만 절에 남긴 채 그들은 수정사의 뒷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책 넓은 밀짚 모자를 눌러 쓴 혜인이 가장 뒤로 밀려났고 호영이 그녀의 곁을 지키며 나란히 산을 올랐다. 산딸기 있는 곳엔 뱀이 있다고. 오빠는 그러지만 나는 안 속아. 진아, 선아가 부르는 동료가 절로 입가에 웃음을 띠게 하는 뜨거운 여름 한낮. 산에는 정말 산딸기가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호영은 여기저기 숲을 헤치며 빨갛게 익은 산딸기를 따 커다란 나뭇잎에 담은 후 혜인에게 내밀었다. 이나, 한 먹어봐라. 되게 달대. 혜인에게 산딸기를 권하는 그의 눈빛이 산모루처럼 흑자색을 띄우며 반짝였다. 산딸기를 가득 따 산을 내려온 그들은 절에서 점심 공양을 마친 후 다시 우매마을로 돌아왔다. 산등성이 너머까지 못내 서운한 얼굴로 배웅하던 호영은 끝내 작별을 못하곤 그들을 따라 마을로 내려왔다. 수정사가는 멀고도 힘든 길도 그와 함께 걸으니 더없이 가볍고 즐겁기만 했다. 그는 가파르고 험한 산길에서 손을 잡아 이끌어주고 큰 개울에선 바지를 둥둥 걷어 올린 채 진아, 선아, 혜인을 차례로 자신의 등에 업어 건네주었다. 이니는 그만 개울에 빠뜨려 뿌릴까? 단디 잡으래. 장난스런 그의 말에 혜인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목을 꼭 안았다. 17살 여름. 혜인에게 그 여름은 그렇듯 새빨간 산딸기의 빛깔로 남아 있었다. 사흘간 우매에 머문 호영이 다시 수정사로 떠나기 전 숙모는 방학을 맞아 내려온 조카들 모두를 과수원으로 데려갔다. 유아이 아사이라는 이국적 이름의 파란 사과를 사기 위해서였으나 실은 물놀이 겸 나들이를 겸한 소풍이었다. 읍내의 철교 아래 아늑한 목초지를 흐르는 맑은 냇가에서 멱을 감고 근처 과수원에서 사온 사과를 먹으며 긴 여름의 하루를 보내려는 의도였다. 호영은 숙모를 혼자 연모하던 청도아재처럼 사과를 양손에 쥐고 반으로 뚝 자르기를 즐겨했다. 흐르는 냇물에 파란 사과를 씻어 쫙 소리를 내며 반으로 쪼개어 한쪽은 혜인에게 주고 나머지 한쪽은 껍질째 우적우적 씹어먹는 모습이 그렇게 남자답고 멋져 보일 수가 없었다. 어린 동생들이 멱 감으며 노는 양을 지켜보며 혜인은 일없이 냇가의 초목지를 거닐었다. 호영의 여동생들이 그녀의 뒤를 따르며 노래를 불렀다. 잎새 뒤에 숨어 익은 산딸기, 지나가던 나그네가 보았습니다. 딸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갑니다. 철교 위로 꽤 기차가 지나갔다. 열린 창을 통해 승객들이 힘차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혜인도 활짝 웃으며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달리는 기차와 냇가의 아이들, 너무도 짧은 찰나의 스침이었으나 무언가 찡한 여운을 안겨주는 전경이었다. 철교 너머 저자 산딸기가 쎄비렀다 카던데 우리 함 가볼래? 선아가 앞장서 철교를 향해 내달렸다. 혜인도 그들을 따라 달렸다. 철뚝을 오르자 눈앞엔 졸졸 흐르는 시내를 가로지르는 짧은 철교가 놓여 있고 그 아래 냇물에선 혜인의 동생들이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이었다. 아, 영원히 잊지 못할 평화로운 광경. 햇살은 머리 위에 지글거리고 시리도록 푸른 하늘엔 두둥실 뭉게구름이 떠 있고 호영이 곁에 있고 그의 여동생들과 어울려 너무도 행복한 시간이었다. 혜인은 순간 철교 위에서 휙 몸을 날려 냇물로 뛰어들고픈 강한 충동을 느꼈다. 우리 철교 너머 저자로 건너가는 기다. 아까 전에 기차 봤지? 이제 한참은 기차 안 지나간대. 용감하고 씩씩한 선아가 앞장서 철교를 건너갔다. 아래를 보면 아찔하대. 그냥 앞만 보고 걷는 기라. 퍼뜨곤나 뭐하노? 까맣게 탄 침목 위를 겁도 없이 상큼상큼 걸어가는 선아의 꼿꼿한 자태가 공마단 소녀처럼 날렵하고 멋져 보였다. 하나, 둘, 셋, 넷. 한 20여 개쯤 되는 것일까.
두려운 마음으로 침묵의 수를 헤아려 보며 혜인은 가슴을 떨었다. 속도를 내어 빨리 걸으면 2분도 채 안 되는 거리였다. 적어도 겁쟁이가 되긴 싫었고 또한 그 모험을 즐기고 싶고 꼭 해내고 싶다는 야릇한 욕구가 치솟았다. 와, 다 왔대. 이나, 니 뭐하노? 괜찮다. 퍼뜨곤나. 선아의 뒤를 이어 진아까지 합세해 자신들의 모험을 자축하듯 환호성을 질렀고 하는 수 없이 혜인은 눈을 질끈 감고 침묵 위에 그 한 발을 내딛었다. 까마득한 철교 아래엔 냇물이 반짝이고 물장구 치며 노는 동생들의 모습이 까만 점처럼 작게만 보였다. 아, 다리가 후들거려 곧 쓰러질 것만 같았다. 아래를 보면 안 된다. 안간힘으로 발을 내딛는 혜인의 손엔 진땀이 흥건하고 쓰러질 듯 몸이 휘청거렸다. 그때 멀리서 기적이 울리며 철교가 진동하는 기척이 느껴졌다. 이나, 거기 가만히 있거라. 내 곧 간다. 놀래지 말고. 어디선가 이명처럼 외치는 호영의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기차가 방금 지나갔으니 한동안은 오지 않는다 했는데 어인 기적 소릴까. 혜인은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어서 몰아치는 강풍에 삑 한 차례 더 기적이 울려온 것도 같았으나 그 다음은 도무지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극도의 공포로 깜빡 혼절했다 깨어나니 그곳은 바로 철교의 비상난간임을 겨우 인지했을 뿐이었다. 몸이 부서져 날아갈 듯한 강풍과 엄청난 굉음, 그리고 호영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는 자신을 깨달은 건 달리는 기차가 그들을 훑고 철교를 거의 빠져나갈 쯤이었다. 강풍과 굉음은 점차 사라져갔으나 호영의 가슴에서 울려오는 힘찬 고동소리는 쉬 잦아들질 않았다. 호영의 품이 우주보다 더 넓고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그제야 살아났다는 안도와 충격에 혜인은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호영이 혜인을 들쳐업고 철교를 건너 사색이 되어 있는 숙모와 겁에 질린 진아, 선아 그들 쪽으로 다가갔다. 야꼬, 세상에 우얄 뻔했노. 함부로 댕기는 화물열차가 참말로 사람 죽인다 카이. 시겁했대. 형이 아니면 우짤 뻔했노. 내 못 산대. 그래도 부처님이 도우신기다. 하모. 숙모는 마치 넋나간 사람처럼 같은 말을 되뇌이며 혜인을 와락 끌어안았다. 혜인이 거의 죽다 살아난 날이었다. 숨막히는 죽음의 위기에서 호영은 더없는 침착성과 용기로 혜인을 구해낸 것이다. 17살 혜인에게 그의 여름 철교 위의 사건은 영구히 지울 수 없는 선연한 영상으로 각인되었다. 9월이 오고 호영이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2학기 수강 준비를 위해서였다. 여름방학을 끝내고 2학기를 맞은 혜인은 예전과는 완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친구들의 애워싸여 제잘되던 시간에 혼자 책을 보며 사색하길 더 즐겨하는 여고생으로 변해갔다. 호영이 준 막스 밀러의 독일인의 사랑을 탐독하며 책에 실린 저자의 친구 매슈 아놀드의 시 파묻힌 생명을 거의 외우다시피 암송했다. 우리 사이에는 익살스런 재담이 가벼이 날고 있다. 그러나 보라, 나의 눈이 눈물로 젖어 있음을. 이름 없는 슬픔이 나를 덮쳐온다. 그렇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재담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미소를 건넬 수 있음을. 그러나 이 가슴 속에는 남 모르는 무엇이 감추어져 있으니 그것은 너의 가벼운 이야기도 몰아낼 수 없는 것, 너의 즐거운 미소도 위안을 줄 수 없는 것, 너의 손을 이리 다오. 그리고 잠시만 침묵해 다오. 다만 너의 그 맑은 눈을 내게로 향해 다오. 너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읽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이여. 아놀드의 식구가 비로소 혜인의 가슴을 울려왔고 그녀의 눈망울을 가슴을 적셔왔다. 위기의 순간 숨막히도록 끌어안고 거친 숨을 몰아쉬던 뜨거운 그의 포옹을 잊을 수가 없었다. 호영의 눈빛이 먼 바다처럼 더욱 깊고 아득해졌다. 서울 생활의 고달픔에도 어느만큼은 이력이 난 모습이었고
세상 만사를 통달한 듯한 초연함이 배어났다. 짧은 가을은 어느새 겨울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오고 가다 훌쩍 혜인의 집에 들려 쉬었다 가는 호영의 방문이 완연히 줄어들었고 어쩌다 들르는 날도 그저 말없이 혜인의 가까이에 머물며 조용히 그녀를 응시하다간 돌아가는 날이 늘어만 갔다. 무슨 근심이 있는 것일까? 경인의 말에 의하면 그가 반체제 운동에 연루되어 재적 위기에 처했다는,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던가 군대를 가던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전해주었다. 평소 그의 사고, 그의 언행으로 그가 학생운동에 적극 가담한다는 건 혜인도 대강 짐작했으나 재적 위기에 처할 만큼 심각한 줄은 예상치 못하였다. 때론 그의 몸에서 물씬 배어나는 최루탄 냄새와 마치 도망자처럼 쫓기는 듯한 초췌한 모습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으나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뿐이다. 그로부터 얼마 후 불쑥 혜인의 집에 들른 호영은 침울한 얼굴로 자신의 군 입대 소식을 알려왔다. 입대 전에 인이랑 영화나 한 편 볼까? 빵집도 가고. 우울한 얼굴에 애써 한가득 미소를 띄우며 뜻밖에도 그가 혜인에게 데이트를 청해왔다. 데이트, 그랬다. 혜인이 생각하기에 그건 분명히 그로부터의 데이트 신청이었다. 말하자면 그들의 첫 번째 데이트인 셈이었다. 터질 듯한 기쁨과 설렘, 두려움을 안고 그를 만나러 집을 나서는 혜인의 가슴이 솜사탕처럼 부풀어 올랐다. 구름 위를 걷듯 발길이 중심을 못 잡고 휘청였다. 마침 겨울방학이라 한껏 기른 단발머리에 언니의 나릿빛 시폰 머플러를 두르고 같은 계열의 주황색 골덴 바지에 감색 학생 오버를 입은 모습은 어쩔 수 없이 다소는 좀 설익은 여고생 차림이긴 했으나 강렬한 색상의 매치로 인해 어느 만큼은 나름의 멋이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혜인은 그와의 약속 장소인 광화문의 프린스 제과를 향해 걸음을 옮겨갔다. 화려한 제과점의 나선형 2층 계단을 오르며 혜인은 마치 어느 멋진 왕자가 살고 있는 으리으리한 궁전의 계단을 밟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하긴 그녀에게 있어 호영은 세상의 그 어느 왕자와도 비교할 바 없을 만큼 특별한 존재였다. 탄탄하고 잘 빠진 몸, 지적이고 명석한 두뇌, 검고 형형한 눈빛에 담겨있는 생에 대한 깊은 사색과 고뇌, 그리고 문학, 예술에 대한 딜레탕트한 그의 취향 및 감성, 그의 모든 것이 그러했다. 저만치 테이블에 앉아 담배 한 대를 꺼낼까 말까 상의 주머니를 뒤적이는 그의 모습에 얼어붙은 듯 혜인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방금 머리를 감고 나온 듯 물기 어린 앞머리가 이마를 덮으며 흘러내린 그의 옆모습이 너무도 지적이고 남자다워 숨이 콱 막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대학 입학 후 그는 점점 더 멋진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여고생인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어설프게만 느껴져 도저히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다. 아, 이나, 여기다. 혜인을 발견하자 급기야 꺼낸 담배를 입에 물며 그가 손짓했다. 청보리밭에 있는 바람처럼 더없이 부드럽고 따스한 미소로 그가 테이블로 다가오는 혜인을 맞았다. 밖에서 그와 단둘이 만나긴 처음이었다.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혜인은 살포시 눈을 내리깔며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런 혜인의 모습이 귀엽다는 듯 그가 더욱 환한 웃음을 보이며 말했다. 이니 뭐 먹을래? 우리 빵하고 주스 시키자. 오렌지 파인? 무뚝뚝한 평소의 모습과는 달리 너무도 정겹고도 달콤한 음성으로 그가 물었다. 파인 주스. 가슴만 두근거릴 뿐 아무 생각도 나질 않는 상황이었으나 혜인은 그냥 파인 주스라 대답했다. 당시 한창 유행하던 CM송 파인 주스의 달콤한 그 맛은 사랑하는 사람이 살짝 웃을 때 연인들이 느끼는 맛. 이런 가사를 떠올렸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오렌지라는 어휘보다는 왠지 파인이라는 단어가 그 어감이 뭔가 더 고급하고 멋이 있는 듯 여겨진 까닭이기도 했다. 어쨌든 파인 주스로 시작된 호영과의 데이트는 시간이 어찌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빨리 흘러가 버렸다. 강력한 최면,
혹은 마술에 걸린 듯한 짙은 핑크빛 무드의 황홀한 하루였다. 호영은 너무도 부드럽고 다정하였고 그리고 달콤했다. 바람이 매우 차고 추운 날씨였으나 광화문에서 충무로 스카라 극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단 한순간도 춥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길을 걷는 동안 때때로 그는 혜인의 어깨에 포근히 팔을 둘러 길을 안내하는가 하면 수시로 춥지 않느냐, 무얼 먹고 싶으냐 다정히 물어오며 세심히 마음을 기울였다. 군 입대를 앞둔 그의 태도가 평소 과묵하고 말없는 그답질 않아 혜인은 괜스레 마음이 뭉클했다. 이제 그를 3년간 만날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이 혜인에게 아직은 실감 안 나고 막막하게 다가올 뿐이었으나 데이트의 기쁨 속에서도 뭔지 모를 한 가닥 아릿한 슬픔이 번져옴은 막을 수가 없었다. 아, 단 한순간만이라도 우리의 심장을 열어젖힐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입술을 묶고 있는 사슬을 풀 수 있다면, 그러나 그것을 묶고 있는 것은 깊은 운명의 손길인 것을. 까닭 없이 아놀드잇이 파묻힌 생명 중 한 구절이 가슴을 때려왔다.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바람 부는 거리를 걸어 충무로 스카라 극장에서 나는 살고 싶다라는 영화를 감상했다. 스잔 헤이워드 주연, 미국 여자 사용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어둡고도 음울한 내용의 영화였다. 그는 왜 하필이면 그런 영화를 선택했을까? 곧 군 입대를 앞둔 그의 우울한 기분이 반영된 것일까? 영화관을 나서는 혜인의 마음도 착잡하기만 했다. 빵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르게 몹시 침울해진 얼굴로 그가 말했다. 제목이 마음에 들어 한 보고 싶었는데 영화가 되게 어둡네. 이나, 우리 어디 가서 기분 좀 바꿔보자. 그즈음 그의 말은 거친 영남 사투리가 많이 완화되어 억양만 좀 그러할 뿐 거의 표준어에 가까워져 있었다. 대학생이 된 후 어쩔 수 없이 그도 점차 서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혜인은 혼자 웃었다. 그가 화려한 명동거리 그리고 소공동을 지나 혜인을 데리고 덕수궁으로 들어갔다. 겨울철의 고궁은 더없이 한산하고도 을씨년스러웠으나 다행히 바람 잡고 햇살이 아늑하여 나무숲 사이를 걷는 그들의 발길은 가벼웠다. 돈 없고 백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영화 참 절절하대. 정아, 진아, 선아 자꾸 그 애들 얼굴이 떠오르고. 그의 얼굴이 다시 좀 어두워졌다. 정아, 진아, 선아 그들 모두 착하고 예뻐서 7 공주들처럼 다 잘 될 거예요. 그리고 호영 오빤 돈보다 더 귀한 젊음, 지성, 그리고 모든 것을 향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소중한 거죠. 무엇으로든 그를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에 혜인은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제잘거렸다. 언제부턴가 호영에게 경어체를 쓰고 있는 자신에 혜인은 놀랐다. 고맙다. 인이 없었다면 서울 생활이 진짜 더 힘들고 외로웠을 거다. 호영이 다시 담배 한 개피를 피워물며 안정을 되찾은 얼굴로 말했다. 서울 와서 살아도 덕수궁 들어오긴 오늘이 처음이다. 여자 생기면 꼭 와봐야지 했던 곳인데 오늘 소원 풀었네. 호영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여자라니? 그럼 내가 그에게 여자인가? 순간 혜인은 소스라칠 듯한 당혹과 쾌감이 뒤섞인 무어라 표현할 길 없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비로소 그가 밝은 웃음을 띠며 매점으로 들어가더니 캔맥주와 땅콩 그리고 혜인에게 줄 파인 주스 한 병을 사들고 나왔다. 이니 배 안 고프나? 저녁엔 대길로 만난 거 사줄게. 아르바이트비 받은 날인데 이니한테 돈 안 쓰면 누구한테 쓰겠노? 조금 물기를 머금은 듯한 나직한 그의 말이 혜인에게 아찔한 현기증을 불러왔다. 파인 주스에 콱 쏘는 듯 새콤한 맛이 가슴을 온통 휘저어왔다. 그와의 첫 데이트는 그렇듯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환상적인 시간으로 이어졌다. 시청 뒷골목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양식을 먹은 후 덕수궁 돌담을 끼고 정동 골목을 지나 강북 성심병원 관상대를 거쳐 행촌동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제법 긴 코스가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은 짧은 겨울 하루였다. 헤어지는 순간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서 얇은 책 한 권을 꺼내 혜인에게 건네주며 그가 말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대학 가그래. 여대생 되며 우리 인이는 인기 되게 많을 기다. 대문 앞 가로등 밑에서 헤어지는 인사를 나누며 그가 말했다. 가로등 불빛보다 더 강한 빛을 품은 그의 검은 눈이 가만히 혜인을 내려다보았다. 순간 빵! 울려오는 짧은 클래션 소리와 함께 젊은 기사가 모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스치듯 두 사람의 곁을 지나며 속도를 줄여갔다. 어둠 속에서도 그 차가 바로 아버지의 승용차임을 깨닫는 순간 혜인의 몸이 목각처럼 굳어내렸고 금방이라도 혜인을 안을 듯 말 듯 주저하던 호영은 이내 저만치로 멀어져 갔다. 그날 밤 혜인은 처음으로 아버지로부터 뺨을 맞았다. 아버지의 분노와 호통은 일시에 집을 뒤흔들 만큼 엄청났고 그 후 아버지는 호영의 집안 출입을 단호히 금지했다. 왜 하필이면 그놈이고? 절대 안 된다. 다시 한번 그놈 만났다가 네 다리 몽둥이 부러질 줄 알거라. 에잇, 한심한 것. 아버지의 음성은 노기로 파르르 떨렸고 혜인은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와 이불 속에서 밤새 흐느껴 울었다. 아버지는 왜 그토록이나 호영을 싫어하는 것일까? 혜인의 의혹과 충격은 오래도록 가시질 않았다. 첫 데이트의 밤, 그가 혜인에게 건네준 책은 빨간 카바의 포켓북, 작은 아씨들, 미국 여류 작가 루이자 메이 올콧의 소설이었다. 책의 카바를 넘기니 그의 달필 사인과 몇 줄의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행촌동 나의 작은 아씨들, 그 중에서도 특히 둘째 조를 꼭 닮은 혜인. 나는 너의 오빠라도 좋고 너의 아버지라도 좋다. 아니, 너를 위해 세상의 무엇이라도 되고 싶다. 언젠가 그가 혜인에게 준 책, 독일인의 사랑 중에 한 구절이 적혀 있었다. 그해 겨울은 혜인에겐 너무도 감당기 어려운 슬픔, 기쁨이 뒤엉킨 찬연한 사랑의 계절이었다.